안녕하십니까. 청교도혁명, 영국혁명 제4화 시간입니다. 이번 제4화에서는 원래 혁명의 발발과 웨스민스터 종교회의까지를 다루려고 했는데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길어져서 혁명의 발발 과정까지만 다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너무 간소하게 만들다 보면 혁명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잉글랜드 의회와 찰스가 어떻게 서로 불신을 높여가고 혁명이 발발하게 되는지까지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4화의 이야기에서는 찰스가 총애하던 버킹엄 공작 조지 빌리어스가 암살당하고 새로운 측근들인 스트래퍼드 백과 로드 주교가 이제 등장했지만 의회가 그들을 탄핵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찰스와 의회가 서로 군대를 조직하여 대립하는 과정까지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청원 이후의 상황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스가 권리청원을 승인한 것은 의회가 잠시나마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5개의 보조금을 6월 12일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이때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는 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과세 방법을 궁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의회는 그가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왕의 대권을 확대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다시 버킹엄을 거론하면서 가톨릭에 대한 유화 정책, 무역 침체, 카디즈 원정대 및 라로셸 원정대 실패, 알미니우스주의의 확대 문제, 그리고 잉글랜드가 독일에서 말을 구매하려다가 생긴 문제, 그리고 또 불법적인 수출입 세금 등의 문제들이 전부 다 버킹엄이 책임질 사안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찰스는 의회를 정회시켜버렸습니다. 사실 당시 찰스의 국민적 위상을 생각해보면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만 해도 가톨릭 스페인 무적 함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임스는 괄목할 만한 업적이랄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가톨릭 교도들에 의한 화약 음모 사건에서 자신과 잉글랜드 정치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괴롭힌 사례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왕위에 오른 찰스는 아직 뚜렷하게 업적을 쌓지도 못했는데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 프랑스 등과의 나름 규모 있는 전투에서 2차례 연속 패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법적인 과세, 그리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국민 구속, 그리고 동원된 병사들에 의한 민폐 양산, 이런 것들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찰스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찰스와 버킹엄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포츠머스로 가서, 그러니까 포츠머스 항구죠. 포츠머스 항구로 가서 다시 라로셸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돌연 버킹엄이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라로셸 원정 작전 때 버킹엄 휘하에서 중위로 복무했던 펠턴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라로셸 작전 후에 진급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으로 고생하던 차에 버킹엄이 당시 잉글랜드의 화근이라는 소문이 횡행하자 직접 이를 제거하기로 작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애하던 신하를 잃은 찰스는 비통해했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죽음으로 안도했을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차 라로셸 원정대가 출발했지만 결국 너무 늦게 도착한 탓에 라로셸이 함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이 라로셸 원정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정회시켰던 의회를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찰스는 국왕이 원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부조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설교를 출판했다가 의회에서 탄핵됐던 매너링이라고 하는 성직자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의회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를 쇄신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 찰스에 대해서 의회는 그동안 묵과했던 톤세, 파운드스라는 수입 관련 세금 징수 문제를 들먹이고 저항했습니다. 결국 다시 모인 의회는 종교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이미 찰스의 첫 의회 때부터 몬테규라고 하는 성직자가 청교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교묘하게 기성교회의 옛 미신적 관행을 합리화하는 것을 처벌하려고 했던 때부터 종교정책에 개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기에 이번 의회를 다시 정회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강제로 자리에 붙잡아 앉히고 의회를 지속하면서 가톨릭적으로 종교를 바꾸려고 도모하는 자, 톤세, 파운드세와 같은 수입 관련 세금을 내는 자, 왕에게 관세를 내는 자 모두를 국가의 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찰스의 3차 의회는 이처럼 소동 끝에 1629년 3월 10일에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의사당에서의 폭력 사태는 잉글랜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처벌이 있었습니다. 홀스, 발렌틴, 엘리오드 의 8명의 의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이 홀스, 발렌틴, 엘리오드 의원들은 11년간 런던탑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오드 의원은 수감 중 그만 1632년에 사망했습니다. 물론 의원들은 이 비극을 마음 깊이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찰스대로 의회에 도전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이후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에 의한 재정 지원을 포기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결국 그가 자기 재정을 편법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의회가 다시 모이면 또 의회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1633년 찰스는 윌리엄 로드라고 하는 주교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런던 주교에 임명될 때부터 찰스의 측근 노릇을 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 주교는 칼빈주의 청교도들의 급진적 입장에 반대했고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지지했으며 잉글랜드 국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도록 하고 성찬식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기존의 회중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자에 앉는 그 공간이죠. 이 회중석에 있던 성찬대를 동쪽 끝으로 옮긴 다음에 울타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성화 내지는 우상화시키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로드가 영국 국교회를 다시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가톨릭으로 되돌리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찰스도 1633년 10월 18일에 스포츠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일요일에 춤추는 것이나 활쏘기, 달리기, 띰뛰기 등을 비롯한 일체의 여가 활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청교도들은 종교적 열정에 입각하여서 일요일을 경건한 날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락행위나 특히 술 취하는 것 그리고 방종하는 행위들을 금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종교적 열정이 더해가고 있었는데 찰스는 냉랭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레이턴 그리고 윌리엄 프라인, 버튼, 베스트잇과 같은 청교도 인사들은 주교 그리고 연극을 상연하는 극장, 왕비, 예배의식 등의 문제들을 비판하다가 체포되어 귀를 잘리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찰스는 1633년 6월 18일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 왕으로서 대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잉글랜드 왕으로서 대관식을 가진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스코틀랜드 왕으로서 대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로드 주교가 그를 수행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예배의식이 멋도 없고 위엄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주교는 그 대관식 예식에 개입을 해서 잉글랜드 국교회에 가까운 방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이 무렵에 스코틀랜드의 주교까지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스코틀랜드인들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로드는 잉글랜드에서 성직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데 청교도 성직자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기도 모임을 금지시키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청교도 활동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한 청교도 민중의 반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찰스는
이전에 왕에 대한 절대 복종을 주장하던 설교 때문에 의회가 탄핵하려 했던 매너링이라는 성직자를 주교로 임명시켰습니다. 민심과 계속 반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계속 지지해 준다면 그것으로 좋았던 것이죠. 한편 찰스는 로드 주교와 더불어 새로운 인물을 그의 최측근에 두게 되었는데 바로 토마스 웬트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토마스 웬트워스는 권리청원 때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엘리엇과 함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찰스의 측근이 되어서 아일랜드 지사에 올랐습니다. 아일랜드 지사 달리는 아일랜드 총독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에 의해서 정복당한 지역이었고 종교적으로도 가톨릭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 잉글랜드와의 관계상 불안정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웬토스가 수완을 발휘해서 아일랜드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일랜드의 군대를 너무 강화시킨 것 때문에 그 저희가 무엇인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혹과 불만들의 상황에서 찰스 1세가 이미 문제되었던 선박세를 비롯한 톤세, 파운드세 이런 것들을 징수하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 의회가 다시 열릴 때 이를 둘러싼 갈등은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회가 재소집될 계기는 스코틀랜드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1637년 7월 23일 에딘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찰스와 로드가 왕국들의 종교적 통합을 목적으로 만든 잉글랜드 국교회 예식과 비슷한 새 기도서를 스코틀랜드에 도입시켰는데 이 새 기도서가 드디어 낭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니 게데스라고 하는 여인이 당돌하게도 주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내게 미사를 들려주느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와 그녀의 동조자들은 예배당에서 쫓겨나고 예배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사람들이 예배당 유리창들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인들은 이 사태를 다루기 위해서 귀족, 성직자, 시민 등 각 신분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찰스가 그런 움직임을 무력으로 탄압하려고 하자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638년 초 에딘버러 그레이프라이어스 커크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 국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영어로는 내셔널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이나 잉글랜드식 감독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이었고 스코틀랜드 국민 거의 전부가 이 결의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레이프라이어스 커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엉뚱하게도 봅이라는 강아지로 유명해져서 그 강아지를 기념하는 기념물들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마당 앞에 조촐한 듯 하긴 하지만 사람 키보다 높은 대리석 판처럼 보이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죽은 보비를 기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념비 앞에는 꽃송이들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한 마리의 강아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봅이라는 강아지는 1858년 그의 주인이 사망해서 이곳 교회 묘지로 운구되었을 때 주인의 관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 사람들은 자리를 떴지만 보비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옛 주인의 묘를 지키다가 1872년에 가서야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보비의 충성심을 높이 여기고 이를 기념하여 동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 마당 한켠에는 국민 언약에 맺어진 역사적인 장소라는 안내판도 세워져 있어서 당시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홉스의 정치 철학 저술에서도 언급되는 개념인데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계약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일반 상업적이고 사회적 계약인 컨트랙트라는 계약 개념과 사용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이 개념은 17세기 개신교 신학인 언약 신약이라는 것과 관련 있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신이 자기가 구원하기로 한 백성들과 맺었다는 신성한 약속 문제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그리고 신성한 약속인 만큼 신의 주권적 의지가 개입된, 그래서 깨어질 수 없는 견고한 약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신과의 약속을 통해 같은 신앙을 가진 민족이 한 나라를 성립시키는 것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근세초 유럽의 상황에서는 개신교도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각성하는 문제이자, 진실한 믿음의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상황과도 맞물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의 종교적 국가적 정체성을 전 국민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었으며, 이런 모습을 통해 찰스가 스코틀랜드 고유의 국가 종교 정체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을 대비해서 1만 6천의 군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찰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생각하고 온건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일단은 육군 2만을 파견하고 해군도 동원해서 스코틀랜드 항구를 봉쇄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일랜드의 가톨릭 귀족 세력과 모종의 거래를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자체가 아일랜드 지역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앙네타 마리아는 교황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었고, 토마스 웬투어스는 스페인 대사 및 런던 상인들을 통해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교황은 그 대가로 찰스가 가톨릭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런던 상인들은 체포된 예수의 사람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군 동원이 여의치 않게 되었을 때 찰스는 비로소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상 결과 1639년 6월 18일 찰스는 스코틀랜드의 정치 문제를 그들의 의회에서 해결하도록 위임하고, 종교 문제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 위임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만족한 스코틀랜드는 곧 기존 위원회를 해산하고 왕의 성들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약속한 것이 베르윅 강화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인트 자일스 성당 사건을 계기로 잠깐 일어났던 무혈 군사 행동을 제1차 주교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교제의 명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할 수 없었던 스코틀랜드는 일단 의회를 재건한 후 왕권으로도 이를 해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성들도 자신들이 인정한 지휘관에게 맡겨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찰스가 아일랜드로부터 가톨릭교도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조치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이 아일랜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아일랜드인들이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단락될 것 같았던 이 스코틀랜드 문제는 긴장된 스코틀랜드 분위기에 더해 찰스 왕이 여전히 국왕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면서 사태가 다시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찰스는 토마스 웬투어스를 불러들여서 스트래퍼드 백작에 임명하고 조언과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에 따라 1640년 4월 13일에 찰스의 제4차 의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찰스는 이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와 싸울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1년간 모이지 못했던 의회는 모이자마자 그동안의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때에는 존 핌이라는 의원이 의회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형법을 완화할 것, 설교단과 재판석에서 절대주의 확산을 방지할 것, 그 다음에 대권법정, 그러니까 왕에 의한 법정의 월권 행위를 제한할 것, 그 다음에 의회 해산 및 중재에 관한 세부 절차, 또 의원 특권 침해 문제, 그리고 톤세와 파운드세 문제, 그리고 기사자계 수여 문제, 독점 문제, 삼림에 관한 문제, 즉 숲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선박세 등등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찰스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걷어들인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침해당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절대주의 강화를 위해서 종교가 이용되는 문제에도 관여함으로써 의회는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의회는 스코틀랜드와의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찰스는 이 의회를 5월 5일에 금방 해산해버렸습니다.
이에 이 의회를 단기 의회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